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대남 공작을 총지휘해온 북한 최고위급 공작 책임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평생적으로 여겼던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2025년 겨울, 단 한 통의 전화가 78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전화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평생의 임무였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압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고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대남 공작을 지휘했습니다. 남쪽에 공작원을 보내고 정보를 빼내고 흔들어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었고 제 삶이었고 제가 충성을 바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게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적을 가장 잘 알던 사람이 결국 그 적의 품으로 가게 된 이야기. 70년 분단의 끝자락에서 78배 노인이 처음으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야기.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정찰총국 청사가 있는 평양 어느 건물에서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직함이 많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 정찰총국장, 대남 담당 비서. 남쪽에서는 저를 두고 강경파라고 불렀습니다.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했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적과 오래 싸워온 사람입니다. 오래 싸우다 보면 적을 알게 됩니다. 적의 말을 배우고 적의 생각을 배우고 적의 삶을 배웁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을 알면 알수록 그게 정말 적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는 북쪽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69이었습니다. 평생 남쪽을 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땅에 직접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서울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달랐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얼굴이 밝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얼굴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위협감이었냐고요? 아닙니다.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드는 순간 저는 그 감정을 재빨리 눌러버렸습니다.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2024년 가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직함은 높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김정은은 필요할 때는 저를 앞세웠습니다. 미국과 협상할 때, 남쪽과 대화할 때 저를 내세워서 자기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끝나면 조용히 밀어뒀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쓸 때 쓰고 필요 없어지면 치우는 것. 사람을 도구처럼.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평생 믿어온 것을 의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용기보다도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함이요. 그 절박함이 저를 찾아온 것은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살다 보면 어떤 사건 하나가 그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의 삼풍백화점처럼, 아니면 6.25 그날처럼 어떤 날을 기점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2025년 1월 그날이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강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최고령 도자께서 오늘 새벽 서거하셨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달라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위험해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왜 저였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쪽에서 대남 공작을 총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남쪽과 관련된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작원 이름, 침투 경로, 비밀 채널, 협상 뒷이야기, 그게 다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김정은 사후 권력을 장악할 김여정한테는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북쪽에서는 그게 진짜였습니다. 비밀을 많이 안다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그리고 새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 짐을 가진 사람을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논리로 남을 제거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 논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평하다면 공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평함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무실 창가에 앉아서 평양 시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옳다고 믿었고 남쪽이 잘못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에서 남쪽 거리를 걷고 나서부터는 그 금이 더 커졌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생 믿어온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것. 나이 들면서 젊은 시절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 그게 배신이 아닙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른이 훨씬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 김여정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몇 번째로 호출될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달, 아니면 2달.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대동강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김영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람으로 죽고 싶다. 그 2가지였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 나라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루트를 알고, 사람을 아는 것. 평생 공작원으로 살아온 저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번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쓸 차례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평생 남쪽을 향해 칼을 겨누던 사람이 그 칼을 내려놓고 남쪽을 향해 걸어가게 된 이야기의 시작이 밤이 됐습니다. 집무실 불을 끄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 평양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위해 일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을 위해, 수령을 위해,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게 곧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옳았는지 지금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양 거리의 장마당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지탱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면서
저는 그 집무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래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면 후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후회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평양의 찬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1월의 평양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라인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군사협력 명목으로 쌓아온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자신을 위한 탈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공작을 짰던 사람이 이번엔 스스로를 위해 공작을 짜야 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명확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공작이란 침착하게 움직여야 성공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평생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의 겨울 하늘은 별이 잘 보였습니다. 불빛이 많지 않아서였겠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가족을 두고 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가족을 두고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6.25 때 피란을 가시면서 가족과 헤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저도 그 무게를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요. 하지만 머물러 있으면 가족도 저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멀리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제 마지막 평양 밤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갈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알릴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1월 김정은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양 전체가 이상한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고 관청에 불이 켜지고 방송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은 알았습니다. 폭풍전의 고요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집무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요청이 몇 차례 왔습니다. 저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평생 공작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아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저 자신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새 권력의 편인지, 누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그 계산이 모든 사람들 눈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평생 그걸 읽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저를 볼 때 어느 정도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향한 그 복잡한 시선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과 함께 섞인 것은 이미 끝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부하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저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엔 다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역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겁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상황이요. 그게 이 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6.25 때
피란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걸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가야 하는 그 마음, 저도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진 동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김여정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체제를 이끌 지도자.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이름이 공식 석상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게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김여정.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였습니다. 오빠 정은이 곁에서 항상 조용히 있던 아이였는데 조용할수록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보위부 쪽 인맥이 두텁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요. 그 무렵 제게 연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위성 쪽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온 한마디였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자리를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라는 말, 그게 충고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덫인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곱씹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말은 항상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뜻이요. 자리를 지키라는 말은 달리 생각하면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곧 부를 테니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전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색 없이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2월이 가까워지는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빠르고 냉정하게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 한 달, 두 달. 그것도 낙관적인 예상이었습니다. 어쩌면 2주 아니면 일주일도 안 남았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동료들을 보면 속도가 빨랐습니다. 러시아 라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거기까지 가는 명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군사협력회의라든지 방산 관련 방문이라든지 지난 몇 년간 그쪽과 쌓아온 것들이 있었으니까 명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허가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 출장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새 권력이 자리를 잡기 전이니까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서두르되 티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 인맥들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몇 년째 연락하지 않은 이름들도 있었고 최근까지 왕래가 있었던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군사협력 라인에서 함께 일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겨울 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원들 얼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알아챈 것은 저만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알아채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 조직부였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이번 주 안으로 사무인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인계. 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인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평양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차갑고 딱딱한 땅이 있었습니다. 2주, 길어야 2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가락이 멈췄던 그 이름 아래에 적힌 연락처를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 쪽 군사협력 담당관이었습니다. 5년 전 방산 관련 협의 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얘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명함을 건네면서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이 그냥 하는 인사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외 연락은 공식 채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모든 통신이 감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오래전 외교부 쪽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제3자를 거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2단계를 거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했지만 감시망에 걸릴 위험이 낮았습니다. 메시지는 짧게 보냈습니다. 군사협력 관련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공무처럼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절감했습니다. 공작원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기다렸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 그 기다림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역시 짧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락 같은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줄이 얼마나 버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공식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출장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계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천천히 눌러 쓰이지 않도록 가볍게 계획을 적었습니다. 읽고 나면 찢어서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공작원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밤이 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을수록 살아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밥상이, 이 냄새가, 이 사람이 앞으로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아니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평생 집에서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그랬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아내 얼굴을 살며시 봤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그리고 그 얼굴에서 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냥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계산도 없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위험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피곤하니 먼저 자겠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눈가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7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사무인계 지시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계할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다음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러시아 쪽에 보낸 메시지에 답이 온 이후로 저는 조금씩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공작원이 오랫동안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먼저 출장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련 실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방산 협력 사업의 후속 논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제는 허가였습니다. 사무인계 중인 사람이 해외 출장을 신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질지. 저는 그 공문을 올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를 제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수인계 전에 진행 중인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문을 올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면서 복도를 걷는데 예전에 옆 사무실을 쓰던 동료의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가끔은 속마음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잠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 동료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충성했고 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방문이 잠기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들 지나치는 것이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힘든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끌려가고 다시는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 그걸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보위성 쪽 인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슬쩍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복도 한쪽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동지,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목록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목록? 저는 그 말이 무슨 목록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리 대상 목록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실행될지는 그 사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위험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도 알면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요.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더 없어졌습니다. 목록에 올랐다는 말은 이미 결정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실행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 실행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일주일 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출장 허가 공문은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올린 라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공문이 막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틀 안에 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평상시처럼 일하고 평상시처럼 퇴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이미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연기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대로 있다가 처리되면 그 사람들도 결국 함께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잡혀간 사람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서 나가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논리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문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짧은 공문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보고하시오. 허가가 났습니다. 조건부이긴 했지만 허가였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랫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해 보이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그 선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78살의 몸이 50년 공작 경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작원 훈련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
그것이었습니다. 뒤를 보면 이미 진 것이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슬쩍 거울로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진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을 감시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 이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예민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가 조금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시절엔 이 나라가 분명히 옳은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이 체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남쪽 땅을 밟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느꼈던 그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면서도요. 북쪽의 대남 공작 책임자. 그 이름을 들으면 남쪽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경계하거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만난 남쪽 인사들이 저를 그냥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적이라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 경험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씨앗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마음속에서 자라날 씨앗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다녀왔어. 아내가 어서 오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50년 넘게 반복된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밥상을 몇 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얼굴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서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일정 확정, 현지 접선 방법 확인, 최소한의 짐 준비. 적고 나서 읽고 나서 찢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2월의 평양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눈이 녹을 때쯤엔 저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두 가지 소망이 그날 밤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일정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2월 말 사흘 일정이었습니다. 방산 협력 사업 마무리 논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일정을 접수했습니다. 다시 허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봤습니다. 인계 서류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오후에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같은 건물 아래층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봤는데 점심 이후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가 곧 내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50년 공작 생활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수록 가장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동료들에게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일을 살아있는 채로 맞이하는 것이 지금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심장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두려움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출장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월 25일 사흘 일정이었습니다.
허가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열흘 넘게 참았던 숨이 그제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 허가가 났다는 것은 아직 제가 처리 대상이 됐다는 것을 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도 실행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공식 직함이 살아있었고 그래서 허가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틈새였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그 틈새뿐이었습니다. 25일, 닷새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닷새를 1시간씩 쪼개서 썼습니다. 공작원이 임무를 준비하듯이 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첫째 날은 짐을 준비했습니다.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니까 큰 짐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사흘치 옷과 세면도구, 업무 서류 몇 가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몇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현금, 달러와 위안화를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접어서 내복 안쪽에 넣었습니다. 혹시 수색을 받더라도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요. 둘째 날은 러시아 쪽 연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연락이 닿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면 어디서 어떻게 접선할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 확인을 받고 나서 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게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저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갈비찜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갈비찜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갈비찜이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점씩. 어르신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먹는 밥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6.25 때 피란을 가시던 날 아침 밥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게 언제 다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먹는 밥이잖아요. 맛이 달랐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갈비찜이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저는 아내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남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듣게 될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대로 남아있다가 처리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논리로 버텼습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날은 집무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서류를 받습니다. 인계 준비도 조금 더 진행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오후에 잠깐 나가서 평양 시내를 걸었습니다. 출장 전에 바람 좀 쐰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거리를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동강을 봤습니다. 2월 말이었지만 강이 아직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강가에 잠깐 서서 그 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이 강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젊어서는 이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나라를 위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배 나이로 이 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얼음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평양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흘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출장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또렷하게 있었습니다. 두려웠냐고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웠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간에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잘해야 평생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편이 나았습니다. 움직이면 적어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평양아. 나는 간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두려움보다 조금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아침을 맞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출장 가방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편안하게.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는 평양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오래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보다 기차가 나았습니다. 공항은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기차는 그보다 느슨한 편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이 노선을 이용해서 눈에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역에는 배웅 나온 실무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공식 출장이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담당자와 악수를 나누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평양역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든 사람들, 군인들,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들.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역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평양 시내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 거리들, 사람들. 제가 평생을 산 도시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이 나라 땅 위에 있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기차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평양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이라 하얗게 얼어있는 들판이었습니다. 그 하얀 들판이 한참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잘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50년 넘게 충성했는데 정작 그 충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인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과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저는 78이 돼서야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것이 끝까지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국경 지역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객차 안을 돌면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공식 신분증과 출장 허가서를 내밀었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보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긴장됐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옷 위로도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50년 훈련이 거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북쪽 땅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아직 목적지까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관문은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기대었습니다. 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열흘 넘게 켜놨던 긴장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78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기차 안에서 밤이 됐습니다. 객차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78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이 작아졌습니다. 젊을 때 사진과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체제의 도구로 살아왔으니 남은 시간만큼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치스러운 바람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저한테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달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눈이 감겼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몸이 한계였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갈비찜을 하던 날 저녁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마음에 새기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50년을. 그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제 삶을 향해서.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어딘가의 작은 역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 보였습니다. 이 새벽에 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디를 가는 사람들일까?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당연한 생각이 그날 새벽에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들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창을 보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날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차가 역에 천천히 들어서면서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평생 남을 감시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감시를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이 순간 가장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입국 수속이 있었습니다. 공식 출장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처리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수속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3월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였습니다. 바다 가까운 도시라서 그런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함께 온 수행 직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공식 출장이니까 붙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미리 생각해둔 방법이 있었습니다. 회의 장소로 가기 전에 잠깐 혼자 볼 일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러시아 쪽 담당자를 비공식으로 먼저 만나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예민한 사안이라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것이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가 통했습니다. 수행 직원이 알겠다고 하고는 호텔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길로 나섰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다 쪽으로 언덕이 있고 그 아래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3월이라 아직 항구 주변에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한 장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걸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요. 50년 공작 생활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항구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이 어두웠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방산협력회의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낮게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통역이 없어도 기본적인 소통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밤 이동할 것이다.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거기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밤이라는 말에 저는 잠깐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빠른 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수행 직원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코트 안쪽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여권이었습니다. 러시아 이름이 적힌 여권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서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호텔로 돌아와서 수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쪽 담당자가 갑자기 일정을 바꾸자고 했다고, 오늘 오후 회의를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됐다고, 저 혼자 가야 한다고. 수행 직원이 표정이 좀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독대를 요청했어. 외교적 관례요. 그 말이 통했습니다. 수행 직원이 알겠다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확인했습니다. 가지고 온 것 중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뒀습니다. 출장 가방이 호텔 방에 그대로 있어야 잠깐 나갔다 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가족 사진만 꺼내서 챙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호텔 방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양 집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됐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보다 낯선 호텔 방이 더 안전한 세상이라는 것이요. 오후가 됐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호텔 뒤쪽 출구로 나가서 그 차에 탔습니다. 수행 직원한테는 보이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가는 동안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여권으로 수속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줬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여권을 보고 화면을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범한 수속이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러시아어로 짧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뒤를 한번 봤습니다. 수행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알게 될지, 그때 어떤 보고를 할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 많았는데 이번이 그중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과 후회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기체가 땅을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작아졌습니다. 항구가, 바다가,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였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다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까지는 9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수행 직원이 언제 보고를 올릴지, 평양에서 언제 움직일지, 제가 모스크바에 닿기 전에 추격이 시작될지, 그 생각들이 돌아가면서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걱정이 너무 많아서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것이요. 어떤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기다려야 하는 그 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밤새 뒤척이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반복했습니다. 중간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에 뭔가를 넣어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내리면 또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78살의 몸이 버텨줘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구름 아래 어딘가에 이 나라, 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이 하늘 위를 날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평생 적이었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사람이 이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것을요.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은 컸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군중 속에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요. 미리 약속한 대로 공항 안 특정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양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낮게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한국말이었습니다. 이 나라 말이었습니다. 평생 적국이라고 배운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공항 밖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보였습니다. 넓은 도로에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물들이 웅장했습니다. 저녁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평양 집무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스크바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시내 어느 조용한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그분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그 나라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는 것이 그게 어떤 감정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아파트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수행 직원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평양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았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살아서 나가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살아서 자유로운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큼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었습니다. 처음 정찰 총국에 발령받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패기가 넘쳤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날의 얼굴이 꿈속에서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젊은 제가 지금의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또렷했습니다. 두렵냐고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기대라는 감정이 드는 것이 이상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처음으로 살아볼 삶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78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잔 탓이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빵과 달걀이었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맛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몸이 버텨야 했으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그분이 말했습니다. 대사관에 가시면 먼저 망명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망명이라는 단어가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상황에 붙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소리로 들으니 실감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모스크바 시내를 달렸습니다. 3월의 모스크바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거리에 눈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걸어 다녔습니다. 차창 너머로 그 풍경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주 오래전 일을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소련이 아직 있을 때 모스크바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맹국 방문이었습니다. 붉은 광장을 걸으면서 사회주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소련도 사라졌고 그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늙은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그 깃발을 적의 깃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깃발이 살려달라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깃발로 보였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가 동시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꽉 쥐고 걸었습니다. 대사관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말로요. 오랫동안 연습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면담을 요청합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으로 안에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영사였습니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면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영사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확인하듯이요. 저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영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마 더 높은 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저는 그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벽에 태극기 문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들, 이 순간이 얼마나 묘한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저 깃발을 적의 깃발로 알고 살았는데 지금 저 깃발 아래에서 살려달라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북쪽 군인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피란민들의 집에 숨어든 것처럼 저도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영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분이 함께였습니다. 대사관의 더 높은 직책의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적국의 외교관이 저한테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들리는 목소리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단단하게 쥐고 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흘 넘게 온몸에 힘을 주고 버텨왔는데 그 힘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 말이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것이 조금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렸습니다. 면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두 분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쪽 체제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남 공작에 대해서 다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항상 서둘러야 했습니다. 빨리 보고하고, 빨리 결과를 내고,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좋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저는 대사관 측에서 마련해준 안전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득 차 있던 걱정과 계산과 두려움이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허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하듯 대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다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저를 적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게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차이인지도 몰랐습니다. 평양에서는 모든 것이 적과 동지로 나뉘었습니다. 중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정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극기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그 깃발이 덜 낯설게 보였습니다.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동 경로, 일정, 도착 후 절차, 저는 하나씩 들었습니다. 러시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직접 가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합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가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였다면 절대 괜찮다, 확실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사관 복도 한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울 야경, 제주도 바다, 단풍이 든 산. 저는 그 사진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밤에 찍은 것인데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그 너머로 도시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잠깐 봤던 서울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저도 저기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실감 있게 왔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타양에 처음 갔을 때 느끼셨다는 그 감정과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설지만 가야 하는 곳, 거기서 다시 살아야 하는 곳.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간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모스크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고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건물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출발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이전의 기다림과 달랐습니다. 이전 기다림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은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빵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따뜻한 빵이었습니다. 저는 그 빵을 손에 쥐고 걸으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별것 아닌 빵이었는데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숙소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천천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획도 없이 계산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어머니,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빠르게 걸어가는 젊은이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밥을 먹었을까? 누구와 이야기했을까? 그 소소한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평생 국가와 체제와 전략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의 시작이요. 한국에 가면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냥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78살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늦은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출발 날이 정해졌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국 대사관과 접촉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한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숙소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저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불안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안전한지 확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주고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 한 달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저는 그 모스크바의 방 안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구해오신 것인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습니다. 그 비슷함이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들, 타향에서 고향 음식 냄새를 맡을 때 그 감정을 아시잖아요. 몸은 먼 곳에 있는데 냄새 하나로 순간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방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저를 순간 평양집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일 잘 가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도 아셨을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78년의 삶을 이 가방 하나에 담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면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그 생각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드는 것이 부모 마음, 부부 마음이 다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 미안하오. 살아서 잘 가겠소. 그 말을 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모스크바의 1월 아침은 어두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스크바의 공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는 이 도시의 공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살겠구나. 일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분이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새로 발급된 서류와 함께 수속을 마쳤습니다. 탑승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한국에서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 겨우 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탑승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모스크바 공항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의 조명이 그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다가 속도가 붙으면서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가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도시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10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중간에 밥이 나왔습니다. 먹었습니다. 잠도 조금 잤습니다. 이번엔 제법 잠이 왔습니다. 몸이 드디어 긴장을 내려놓은 것인지 눈이 감겼습니다. 꿈에서 젊은 시절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평양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였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꿈이었는데 얼마나 행복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떠지면서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30분 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긴 비행이 몸에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같은 반도였습니다. 저 위에는 북쪽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산 땅이었습니다. 그 땅과 이 땅 사이에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갈라놓았는지, 사람을, 가족을, 언어를, 삶을.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기체가 떨리면서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바퀴가 닿는 그 순간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통로를 걸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나서면서 발을 디뎠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78살 평생 이 나라를 적으로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조금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맙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인지 먼저 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것인지 그냥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국 수속을 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국정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오십시오 였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됐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정원분이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열흘 넘게 숨어서 도망다니고 한 달을 모스크바 방 안에서 지내다가 10시간 비행을 하고 나서 처음 들은 말이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신변 보호 목적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적응하시는 대로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한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양에서 받았던 제한과는 달랐습니다. 그쪽의 제한은 저를 가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제한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제한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배정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잠깐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흘 만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빠르고 또렷한 말투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이 밥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먹먹해졌습니다. 저런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 가족은 알까? 모를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소중한 줄은 잃어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어르신들, 평범한 가족의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죠? 6.25 때 가족이 흩어지고 나서 다시 모여 앉은 밥상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셨는지 저도 그 감격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향해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 이 불빛 아래 살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그날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은 삶의 이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환했습니다. 한국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방 가장 안쪽에 넣어뒀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잘 있어. 언젠가 이 나라도 달라질 것이오. 그때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소. 그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사진을 접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짜로 오랫동안 자지 못했던 잠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사도 있었고
면담도 있었고 건강검진도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이 약을 처방해주고 쉬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몸이 드디어 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마트였습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것을 사러 함께 갔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종류도 많고 양도 많았습니다. 쌀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북쪽에서 쌀 한 대박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뒤지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넘쳐나는 쌀 포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이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은 간이 더 강했습니다. 처음엔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그 맛이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두부가 같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두부 요리를 해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음식이 달라졌어도 두부 맛 하나는 같았습니다. 그 같음이 반가웠습니다. 말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말은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산 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쓰시는 표현들이 귀에 익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편했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분단이 되기 전 한반도가 하나였던 시절의 기억이 우리 세대한테는 어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말 속에, 음식 속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바깥을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옆에 있기는 했지만 제 발로 제가 걷고 싶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무에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얼굴에 받으면서 걸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원에서 그냥 앉아서 햇살을 받으면서 그 소박한 것이 이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북쪽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 아직 2,5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건네준 의사가 생각나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쪽지를 전해준 경비원도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살아서 나온 것이 기쁘면서도 그 기쁨 옆에 항상 그 죄책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탈북자들이 다 안고 사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만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이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저는 이 땅에서 편하게만 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북쪽 체제 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었습니다. 핵 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남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게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이니까요. 공개 증언을 결심하고 나서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방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체제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대한민국을 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나라가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산천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단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아십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 가족과 헤어지신 분들, 고향을 잃으신 분들, 그 아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요. 저는 이제 그 아픔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 건너편에서 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자유를 원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온몸으로 압니다. 분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렸는지를 안에서 보고 밖에서도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망가진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저처럼 평생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개나리가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봄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합니다. 분단의 겨울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 봄을 보고 싶습니다. 78살의 늦은 소망이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와 방에 앉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조용히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잘못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체제를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도 있었고 모른 척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척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회를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건물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켜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78배,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저 불빛 속에 제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뜨끈하게 끓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냄새가 복도에서부터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시큼하고 뜨겁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그 김치찌개 맛이었습니다. 오래된 김치로 끓인 그 맛이요. 저는 그 맛을 음미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맛 하나가 이쪽과 저쪽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았습니다. 사람도 그랬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볼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라겠습니다. 그날을 향해 살겠습니다. 사진을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통일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가는 봄비였습니다. 불빛들이 그 빛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진심이었습니다. 78살의 늦은 감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자리에 누우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익숙해진 천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든 적응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78배도요. 눈을 감으면서 오늘 공원에서 봤던 어르신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웃으시던 그분들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봄 햇살 아래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올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멀리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뭘 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서울의 봄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불빛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78배 노인이 처음으로 사람으로 사는 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위에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곳이 거기라는 이유만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날이 오기를 저는 이 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화면 아래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